안녕하십니까. 허재성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안정보고서를 매년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금융안정보고서는 2015년 상반기 보고서입니다. 2015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발간 시기를 종전 4월과 10월에서 6월과 12월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책무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2015년부터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3월과 9월에 개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기본 작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 기업,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금융시장, 외환 건전성, 금융시장 인프라 등 각 부문별로 안정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통해서 식별 가능한 잠재 요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현안 분석을 통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가계 부문에 있어서는 2014년 8월 이후 크게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내용과 한계 가구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새로이 산출한 가계 부실 위험 지수를 바탕으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부실 위험 가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가계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였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한계 기업 현황과 함께 엔화 약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에 수익성 성장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 차입 축소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을 개연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부문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자본 유출 시 국내 은행이 어느 정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본 적정성, 외화 유동성 부분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 자금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유입되는 현황을 분석하고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외환 건전성 부문에서는 최근 비은행 부분이 외화자산 운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그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 부분은 지급결제 유형과 결제 방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근본 금융안정보고서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에서는 거액, 소액, 증권, 외환결제 시스템 등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별 결제 리스크 상황을 점검하고 2014년에 도입된 국내 위안화 청산 시스템 그리고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조정환 금융안정국장이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안정국장 조정환입니다. 201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보고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금융안정 잠재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객관을 말씀드리면 가계 및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다소 저하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외환 건전성 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가계 부분에서는 소득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택 매매 증가 등으로 가계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었으며 기업 부분에서는 매출액이 감소하고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금융안정 상황 변화는 금융안정 지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융안정 지수는 2013년 이후 주의 단계 임계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현재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 부문은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 확대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2014년 8월 이후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어 2015년 3월 말 현재 1,09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였습니다. 가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3월 말 현재 138.1%로 추정되어 2014년 9월 말 대비 2.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가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은 2014년 4분기 중 37.7%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금 상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015년 3월 말 현재 226.7%로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이 금융부채 증가율을 계속 상회함에 따라 2014년 9월 말 대비 3.9%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기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문은 성장성 및 수익성 부진 지속으로 재무 건전성이 저하되었습니다.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업 성장성 부진이 심화되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3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하여 2013년 중 소폭 개선 기미를 보이던 수익성이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수익성 부진 등으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비율과 현금 흐름 보상 비율도 저하되었습니다. 다만 재무 구조의 안정성은 부채 조정, 자본 확충 등에 힘입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수익성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성장성이 확대되고 자산 건전성이 개선 추세를 이어가면서 경영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은 2015년 1사분기 현재 6.3%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36%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순이익률은 2015년 1사분기 현재 0.48%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예대금리차 및 순이자 마진이 계속 축소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은행들이 단기간의 급격한 유동성 유출에 대비하여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2015년 3월 말 현재 107.5%로 2015년 중 규제 비율을 큰 폭 상회하였습니다. 바젤 3 기준 총 자본 비율은 2015년 1사분기 현재 14.73%로 가계대출 확대 등 신용위험 가중자산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바젤 3 기준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자본 적정성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성장세가 대부분 권역에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은행 금융기관 총 자산은 2015년 3월 말 현재 1984.7조 원으로 2014년 3월 말 대비 12.5%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나 채권 관련 이익 증가, 대손 비용 감소, 일회성 이익 등에 힘입어 소폭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자산 건전성은 모든 권역에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이며 자본 적정성 비율은 2015년 3월 말 현재 대부분 권역별 금융감독 기준의 3배 내외에 달하는 등 양호한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및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금리 및 환율을 중심으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2015년 들어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4월 중순 이후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에 따른 주요국 장기금리 급등 등으로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실시 결정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주가는 2015년 들어 외국인 순매수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였으며 회사채 시장에서는 2013년 이후의 신용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비우량 회사채 시장의 발행 및 수요 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외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순대외 채권이 증가하고 단기 외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대외 지급 능력은 견실한 상황입니다.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 여건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입 등에 따른 풍부한 외화 유동성에 힘입어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2014년 10월 이후 유출이 변동을 보였으나 2015년 2월 이후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기대 약화, ECB의 양적 완화 확대 등으로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결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거액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은 마감시각 연장 횟수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의 경우 차액결제 참가기간의 순이체 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인 70%를 초과한 횟수가 2015년 들어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 시스템은 장내시장의 기준시간 이후 납부 비중이 하락하고 장외시장의 분리결제 비중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외환결제 시스템도 CLS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70%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국내 외화자금 이체 시스템이 제공하는 일시 결제 유동성인 외화당좌 대월 이용 비중이 하락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안정 현안 분석에 대하여 현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부실 위험 가구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에 새로이 개발한 가계부실 위험 지수를 활용하여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가계부문 부실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대출 위주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높아지면서 2014년 중 위험 가구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위험 부채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거시 충격이 가계부문 부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 및 주택가격 충격 발생 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자산 자영업자, 자가가구의 부실 위험도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300bp 상승 시 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14.0%로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30.7%로 높아지고 주택가격 15% 하락 시에는 위험가구 비율은 13.0%, 위험부채 비율은 29.1%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부채 비율 변화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배경 요인으로서 기업 차입 축소 및 이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등의 개연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업 부채 비율은 2014년 말 현재 86.5%로 2009년 말 대비 19.2%포인트 하락하였는데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 및 자본 증감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기업 부채 비율 하락은 부채 감축보다 자본 증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유형별로 기업 성과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간의 기업 부채 비율 하락이 자본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기업 차입 위축 및 이에 따른 투자 감소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 증가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을 개연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계 기업은 재무 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부채 비율이 2009년 말 213.6%에서 2014년 말 222.5%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상품 시장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하락 등으로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 요인이 강화되면서 금융투자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말 금융투자상품 잔액은 877.5조 원으로 2010년 말 대비 65.3% 증가했으며 시중 유동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9%에서 30.0%로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는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리, 주가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 시 금융투자 상품을 발행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 안정이 저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에 내재된 수익 및 리스크 요인을 정확히 파악 관리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 운영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 변동에 민감한 법인형 MMF의 투자자금 유출입이 급 변동할 가능성에 유의하는 한편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기관 투자가 투자 비중 등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비은행 부문의 외화자산 운용 현황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채권, 지분성 투자 등 비은행 부문의 외화자산 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말 현재 비은행 부문의 대외 채권 잔액은 1,345억 달러로 2008년 말 대비 866억 달러 증가했으며 비은행 부분의 해외 지분성 투자 잔액 역시 2015년 3월 말 현재 2,755억 달러로 2008년 말 대비 1,52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비은행 부문의 외화자산 운용 확대는 원화절상 압력을 일부 완화시키고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국내 외환 공급 압력 악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비은행 부문의 외화자산 운용 확대는 국제금융시장 환경 변화, 국내 외화 자금 사정 악화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잠재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국제금리가 상승할 경우 해외 주식 등 지분성 투자를 중심으로 비은행 부분의 외화자산 손실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저희 설명을 마치고 근본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인데요. 제가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채의 그 위험 가구라는 게 그게 어떤 상태에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가구라 하면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한계 가구라고 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금융 자산이 즉 금융 자산과 금융 부채를 동시에 감안한 금융 순 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보통 한계 가구라고 해서 그 위험한 가구로 보통 저희가 분류를 해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그 새로운 가계부실 위험 지수를 도입을 해서 그 분석한 위험 가구의 개념은 종전의 한계 가구 이외에 그 DSR 즉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지는 않지만 부채가 자산에 비해서 과도한 경우 또 반대로 부채가 과도하지는 않지만 원리금 상환액인 DSR이 그 40%를 크게 넘는 이런 두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 기준이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 가구도 그 종전의 한계 가구에 포함을 해서 위험한 가구로 개념을 정의를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인데요. 그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분석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지난해 8월부터 금리 세 차례 내린 이후로 이제 목적별로 비중이 달라진 게 나오는데 이 전체 이 기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하고 이 생계자금은 비슷한데 대출금 상환하고 이 기타 용도는 어떤 걸로 쓰였는지 좀 더 분석한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타 용도의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이제 저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그 분석한 목적별 비중은 저희 당행의 어떤 금융검사실에서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목적별 비중과는 좀 다소 차이가 좀 나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셔서 질문을 못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국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